당신의 외로움을 적셔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내느라 애쓰셨어요. 서울 한복판 종로구 탑골공원입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쉼터죠. 매일 아침 9시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바둑 한 수에 온 마음을 쏟고 때로는 옛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우던 그 평범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째 이곳을 지켜온 김철수 할아버지도, 전쟁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주던 박영수 할아버지도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텅 빈 바둑판만이 바람에 쓸쓸히 흔들릴 뿐이었죠. 가족들의 절규가 경찰서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할아버지가 연락이 안 돼요. 하지만 경찰도 가족들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노린 악마 같은 조직의 실체를,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경고, 신호들을 말이죠. 2024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어르신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효도 선물 증정, 어르신 특별 혜택이라는 달콤한 말들이었어요. 외로웠던 어르신들에게 이런 관심은 그야말로 단비 같았습니다. 실종자의 가족 김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날 완전 들떠서 집에 오셨어요. 젊은 아가씨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줬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괜찮구나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전단지 내용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무료 혈압 측정, 관절염 무료 상담, 건강보조식품 체험, 어르신 전용 여행 패키지. 돈 한 푼 내지 않고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첫 번째 단계는 신뢰 쌓기였습니다. 실제로 무료 건강검진을 해주고 작은 선물도 나눠줬어요. 수건, 휴지, 때로는 쌀 한 포대까지. 어르신들의 마음을 여는 작은 정성들이었습니다. 종로경찰서 박민수 경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홍보 활동인 줄 알았어요. 요즘 많은 업체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CCTV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마치 매뉴얼이 있는 듯 일정했어요. 먼저 혼자 앉아있는 어르신을 타겟으로 하고 건강 관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 다음 자연스럽게 무료 혜택을 제안하는 패턴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할 때마다 선물의 크기는 커졌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안마기, 심지어 소형 가전제품까지. 어르신들은 점점 더 이들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실종자의 부인 이순자 씨의 말입니다. 영감이 매일매일 뭔가를 들고 와요. 이것 봐, 공짜로 줬다 하면서. 처음엔 좋아했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누가 이런 걸 공짜로 주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미끼였던 거예요. 3주가 지나자 본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분들만을 위한 VIP 프로그램, 평생 건강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시스템, 어르신들의 황금기를 만들어드리는 기회.
화려한 말들 뒤에 숨겨진 함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4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 아침 9시에 나가던 김철수 할아버지가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오늘 특별한 곳에 간다며 설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가족들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김철수 할아버지의 아들 김도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어요. 아들아, 나도 이제 대접받고 사는구나 하시면서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많이 우울해하셨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그날 오전 8시 탑골공원 앞에는 번호판이 가려진 고급 관광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전용 웰니스 투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CCTV에 잡힌 모습을 보면 그날 총 23분의 어르신이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소풍을 떠나는 아이들처럼 말이죠. 어르신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프리미엄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버스 안에서는 이런 달콤한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가 되어도 밤 10시가 되어도 어르신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 며느리 박영희 씨의 증언입니다. 아버님이 평생 집을 비운 적이 없으세요. 어딜 가시든 꼭 전화를 하시고 늦어도 저녁 전엔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휴대폰도 꺼져 있고 연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 가족들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슷한 신고가 무려 20건이 넘게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종 신고인 줄 알았지만 신고 내용들을 비교해 보니 너무 유사한 패턴이었습니다. 모두 탑골공원에서 시작되었고 같은 날 사라졌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어요. 단서라고는 흐릿한 CCTV 영상과 가짜 전화번호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어르신들의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도현 씨는 말합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3천만 원이 인출됐다고. 그게 아버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거든요. 누가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금융기관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르신들이 직접 와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 어색한 몸짓,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수상한 인물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어르신들은 협박과 감금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끔찍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서울지방경찰청 이정훈 형사는 말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사기 사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사하면 할수록 이게 전국적인 조직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체계적이고 치밀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실종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만 50여 명,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5월 3일 새벽 4시였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폐공장 지역에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버려진 공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창문 하나 없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 어르신들이 마치 가축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7, 8명씩 총 2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김상철 경사의 말입니다. 평생 경찰 생활하면서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였어요. 구조된 어르신들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셨고 일부는 탈수 증상까지 보이셨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정신적 상태였습니다. 구조된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곳인 줄 알았어요. 건강검진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런데 갑자기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내면 집에 못 간다고. 범죄 조직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신뢰를 쌓고 2단계에서는 격리시킨 후 3단계에서는 재산을 갈취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악랄한 건 심리적 조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버렸다. 이곳이 진짜 가족이다. 돈을 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어르신들을 세뇌시켰거든요. 정신의학과 박성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령자들은 사회적 고립감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조작에 특히 취약합니다. 더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라면 더욱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더욱 끔찍한 것은 단계별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엔 건강식품을 강매하고 다음엔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어요.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집까지 팔도록 강요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더 악랄한 범죄에 노출되기도 했어요.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질 뻔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나이가 많아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산간 지역의 불법 시설로 보내져 노동 착취를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직 내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어르신 한 분당 최소 5천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까지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작은 돈부터 시작해요. 10만 원, 20만 원. 그러다가 점점 금액을 올리는 거죠. 어르신들이 거부하면 협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조직의 규모였어요. 전국 15개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었고 총 1,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15개 지역을 동시에 급습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작전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구조 작전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구조되는 것조차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세뇌당하신 탓에 경찰을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치료받고 있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세뇌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총 847명의 어르신이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3명은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어요. 영양실조, 지병 악화,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구조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했어요.
체중이 10kg 이상 줄어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피해였어요. 조사 결과 총 피해 규모는 23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한 분당 평균 2,700만 원씩 잃으신 셈이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김도현 씨는 아버지를 만난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20kg도 넘게 빠지셨고, 눈빛도 초점이 없고,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 집 다 날렸다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하지만 더 아픈 건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수치심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식들에게 어떤 얼굴로 돌아가나라는 자책감에 시달리셨거든요. 일부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가족들 역시 왜 그런 뻔한 사기에 넘어갔느냐 하며 원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성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2차 가해나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교묘한 심리 조작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죠.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에는 의료진까지 가담해 있었어요. 가짜 진료를 통해 어르신들을 속이고 불필요한 치료비를 받아낸 것이죠. 또한 일부 공무원들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타겟 명단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어요. 조직의 우두머리 김모 씨는 39세의 전과자였습니다. 과거에도 노인 대상 사기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자가 감옥에서 나온 지 고작 8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이자의 뻔뻔한 말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외롭고 돈이 많아서 쉬운 타겟이다. 자식들도 관심 없어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재판 과정에서 김모 씨는 더욱 충격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워한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니까 좋아하더라. 그걸 이용한 것뿐이다. 솔직히 가족들이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일이 있겠나? 이 말에 법정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우리 부모님을, 하지만 김모 씨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어요.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조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한 조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차피 저 늙은이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잠깐 써주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또 다른 조직원은 우리가 없었으면 저 할아버지들 더 외로웠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봉사한 거 아니냐? 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조직 내부에 점수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 한 분당 빼앗은 돈의 액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고 월 최고 실적자에게는 보너스까지 줬다고 해요. 마치 게임하듯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죠. 한 조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사무실 벽에는 이달의 우수 사원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는 어르신들에게서 빼앗은 돈의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죠. 이런 뻔뻔한 태도는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외로움까지 이용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잔혹한 범죄였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 세대 간 소통의 부재,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이었어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현실에 치여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어르신들은 그런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이미경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 사회의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예요. 어르신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보 격차였어요.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거든요. 젊은 세대라면 쉽게 의심할 만한 내용도 어르신들에게는 신뢰할 만하게 보였던 것이죠. 경찰의 대응도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초기 신고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단순한 가출이나 치매로 인한 실종으로 치부하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어르신 안전망 구축에 나섰어요. 정기적인 안부 확인, 사기 예방 교육,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등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김도현 씨는 말합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앞으로는 매일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탑골공원도 달라졌어요. 구청에서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했고 수상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건강식품 판매, 투자 권유, 종교 활동 등의 이름으로 어르신들에게 접근하는 새로운 조직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탑골공원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계십니다.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서로를 더 살피고 낯선 사람의 접근에 더 주의하게 되었거든요. 구조된 김철수 할아버지도 다시 이곳을 찾으셨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하시다가 동료 할아버지들의 격려로 용기를 내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창피해서 어떻게 여기 얼굴을 들고 오나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함께 지켜주자고 해주더라고요. 이제 탑골공원 어르신들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누군가 며칠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안부를 확인하고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서로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노린 범죄는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예방은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가족의 관심, 이웃의 관심, 사회의 관심이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